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수론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주라고 합니다. 경북대 인문학수론에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문자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박하게나마 가야 금성문에 대해서 한번 개관한 다음 비문, 도금명, 명문토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고고학적 컨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야의 금속문입니다. 우선 가야사 연구의 근본적인 난관, 한계는 영성한 문헌 자료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 가야사 연구의 진행 방향은 고고학 자료에 크게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야사 연구는 각국사 연구로 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 가운데 의외로 출토 문자 자료가 다수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왕릉비라든지 신도비처럼 개인의 흔적과 관련된 것들은 다수 내용이 오염될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인 문자 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윤색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정하거나 가늠하거나 파악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문자는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시각적인 기호체계인데요. 인간의 말, 즉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일정한 기호체계로 표기함으로써 발화된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영원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가야 금성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는 그 인근 국가였던 고구려나 백제, 신라 등 외부의 영향 아래 형성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가야 금성문이라고 한다면 병문으로는 합천 매한리비를 들 수 있고 도금명으로 칼에 글자가 새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칼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무구류입니다. 무구류인데도 불구하고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 것은 살상형이라기보다는 위신제 혹은 의장 내지는 매납 전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창녕교동 11호의 상감철도 혹은 동경박물관에 소장된 그 명문대도 등 이런 것들이 가야 금성문과 관련된 도금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토기로서는 합천 저포리에서 출토된 하부사리리 단경화라든지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가야 것이 분명한 대왕명 일기장경호 그리고 산청 지역에서 출토된 이득지 이것은 아마 사람 인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파수부완에 새겨진 이득지 이런 것들이 명문 토기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밖에 기원문 토기들이 다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의 금속문이라고 하면 그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야 금속문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들입니다. 우선 1992년 발간된 역주 한국고대 금속문 2번의 경우 가락국 사직개발원에서 출간이 됐는데 여기서는 비석으로 매한리비 그리고 교동 11호와 동경박물관의 도검 그리고 하부사릴이 창녕 개성고분군 그리고 대왕명토기 김해 예안리 고문군에서 출토된 명문토기 등을 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연구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맥락을 짚어놨기 때문에 비록 이미지 자료는 없지만 가야 금속문을 파악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97년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간행된 유문에 새겨진 고대 문자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하부사리리 그리고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철도 명문 그리고 대항명 토기 정도가 가야라고 하는 챕터를 별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 자료가 제시되고 있고
2000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간행된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원 유물이라고 하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가야의 문자 생활이라고 하는 챕터 아래에서 창녕 교동 11호 그 철도 명문과 대왕명 그리고 하부사리리 각종 기호문 토기 등이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야 문자와 관련해서는 뭐 아마 기념비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이현태 선생이 간행했던 가야 문화권의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 가야 문자 자료는 대부분 집성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문자 사용의 여명이라든지 각 챕터가 가야인의 문자 생활과 그 흔적이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한 문자 자료 그리고 고찰과 앞으로의 과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를 구분한 다음 가야 것이 이제 분명한 내지는 애매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특징은 그 가야 문자 자료 대부분을 집성을 한 다음 그 여명기로서 또 그 낙랑군 자료까지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국립기밀박물관에서 간행한 문자로 본 가야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국립기밀박물관과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의 결과물을 책으로 간행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아마 개별 논문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자 자료 중에서도 아마 대가야 권역의 그런 문자 자료에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대학교 남재우 선생님께서 가야 문자 자료에 대해서 개관을 한 다음 강계도 대항비에 적혀있는 알라인 수병의 이제 성격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부사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부 체제라고 하는 것, 이제 권역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합천 매한리비가 아마 대가야의 국가 발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됐다라고 해서 아마 좀 합천 매한리비를 신라비로 보는 것보다는 가야비로 방점을 찍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왕명 토기의 경우에는 비록 그 도굴품에 불과하지만 대가야 근육에서 출토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대왕명 토기가 특히 또 좌서로 적혀져 있습니다. 좌서, 몸통은 이제 우서로 적혀 있는데 이것이 결국 좌우서가 혼재된 방식은 그 독자가 명부의 인물이고 그 대왕으로 부를 수 있는 대왕호가 가야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왕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지의 상표문에서 보듯이 대가야에서는 그런 인력풀 왜냐하면 자서라고 하는 것이 남조의 양나라의 동궁학사 공경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자 문화의 원류로서 중국에서 대가야 근육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러한 서사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인문지식이 상당히 고양이 되어 있었고 상표문을 지을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었다. 결국 대가야가 결코 인문지식이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가야 금성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크게 국내에서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밖에 그 일본에서 좀 제법 그 가야 금성문과 관련된 이미지가 삽입된 도록들이 제법 확인이 되는데 이를테면 92년도에 동경박물관에서 간행된 가야 문화전이라고 하는 도록에서는 하부사릴이나 대왕명 그리고 대간명토기 아니면 그 도금으로 창녕과 그 동경박물관에서 수정된 두 점을 제시하고 있고 2001년도에 일본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간행된 문자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도록에도 고대 조선의 문자 문화라고 하는 챕터 속에서 다오리 부시나 삭도 그리고 강교도 대항비의 그런 탁본 그리고 대왕명토기, 대간명토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고대 그 가야 금성문과 관련된 자료로서 또 참고가 될 수 있겠다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야 금속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자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 체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을까? 뭐 좀 궁금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문자라고 하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표지적인 기준이 됩니다.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데, 근데 반드시 이것이 그 범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뭐 3000년 전에 이미 그 세기 문자라고 해서 이런 그 문자 문화들이 구축됐는데 반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토착 원주민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 번박하게 정리를 한다면 선사와 역사의 기준은 뭐 문자에 의한 기록물, 뭐 문자에 의한 기록, 이 단층은 단층으로 구분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시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록 그 자체는 인간을 역사시대로 구분하는, 진입하게 하는 가장 큰 하나의 그 가시적인 기준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사용 이전에는 그럼 뭐 인간은 어떻게 인간 감정을 표현했을까? 뭐좀 궁금해질 수가 있겠는데, 청동기 시대 암각화의 사례가 뭐 그를 좀 예를 들면 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 석장동입니다. 경주 석장동, 현재 경주 그 YG 캠퍼스 입구 쪽에 좀 절벽,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절벽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현재 금장대라고 하는 그 정각의 하단부에 해당합니다. 거기 보면 경주 석장동에 안각화가 있는데, 보니까 좀 나비처럼 뭐 비슷한 모양이 있고 안에 뭐 좀 동그랗게 좀 파져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포항 칠포리라고 하는 현재 칠포 해수욕장 인근은 입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바위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모양을 새겨놨습니다. 울주 천전리, 신라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혹은 뭐 신라 화랑들 계속 놀러 갔던 그 장소가 되겠는데요. 그 울주 천전리 계곡에도 보니까 그 석장동이나 칠포리급과 유사한 것들을 묘사해놨습니다. 영천 그 보성동, 그 은혜사 가기 전에 그 현재 보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북이 모양의 그런 지성묘의 상석에 해당합니다. 상석에 해당하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 일대에 이런 그 나비 문양과 비슷한 문양을 새겨놨습니다. 고령 장기리에도 보니까 이와 유사한 모양들을 새겨놓고 내부에는 좀 홈을 파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했겠죠. 지금도 보면 경주나 포항이나 울주, 영천, 고령, 현재도 지금처럼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도 하루 만에 가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경주, 포항, 울주, 영천, 고령 이 일대의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을 이러한 형태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소의 머리인가? 아니면 방패 모양인가? 아니면 검의 손잡이, 이른바 이제 검파형인가? 방패형인가? 소의 머리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백과쟁명으로 해석을 해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새겨진 시대적 환경을 유추할 때 새김 수법에 좀 어느 정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단면을 잘라봤을 때 말입니다. 이 단면을 잘라봤을 때 단면이 V자인가 단면이 U자인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임 도구가 V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날카로운 도구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금속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색임 수법의 그 대부분이 단면이 U자형입니다. 단면이 U자형이라고 한다면 돌과 돌끼리 돌과 돌을 먼저 마찰시켜서 이것을 새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색임의 환경을 유추해 보면 굉장히 손이 아팠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훌륭한 가죽 장갑을 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뭔가 천을 감싸고 손으로 뭐 돌을 잡고 새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드는 시간,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공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계속 새기다 보면 손바닥 겁질이 이제 벗겨지고 물집도 잡히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겨야 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의를 배제하고서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제의적인 행위가 동반돼서 이런 것들이 새겨졌다.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당시 만약 문자가 있었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소의 머리다, 아니면 방패다, 아니면 칼의 손잡이다 라고 무엇인가 낙서처럼 써놓았다면, 기재를 해놓았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고대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드디어 한반도에서도 문자 문화의 여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낙랑군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의 사군을 설치합니다. 낙랑, 진번, 현도, 임둔을 설치하는데, 이 낙랑군이 313년 망하기 전까지 계속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으로 말해 이 한반도의 그런 개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낙랑군의 그런 창구를 통해서 토목기술, 그리고 제화술, 기와를 만드는 기술, 혹은 제도술, 토기를 만드는 기술, 집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수행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고도의 그런 선진 문물들이 낙랑군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때 한반도 시대적 환경은 한의 그런 각종 소국들이, 미니 국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랑군은 철이 필요했기 때문에 철의 원소재지, 원철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의 그 남부 세력들과, 구체적으로 뭐 김해 세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철저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그런 문자 문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이 창원 다오리 고분입니다. 다오리 고분은 목관묘가 되겠는데요. 뭐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그 묘제가 되겠는데, 이 논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논바닥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도굴꾼이 이것을 인지하고 무덤을 도굴 했는데, 도굴이 이제 예의치 않았죠. 예의치 않아서 아마 도끼로 막 찍고 그랬나 봐요. 도끼로 막 찍고 그랬는데, 뭐 이 굉장히 통나무관입니다.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속을 파내가지고 관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도끼로 찍다 힘이 붙였는지 어디서 이제 전기톱을 가져와가지고 잘라내버리죠. 굉장히 대다무상한 그런 토벌단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부장품들을 깡그리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굴꾼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요갱, 허리 부분에 묘주의 허리 부분에 구덩이를 파서 별도의 그 대나무 바구니에 각종 물건들을 담아서 허리 부분에 묻어버리는데 그걸 흔히 요갱이라고 합니다. 요갱. 이 요갱에 보니까 이 대나무 바구니 속에 요갱 속에서 나왔던 대나무 바구니 속의 부정품들을 보니까 뭐 각종 소도도 있고 칼집에 들어간 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도 있었습니다. 붓도 한 5자루, 칠기가 발려진 그 5자루의 붓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필모였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것은 양단붓이죠. 털이 양 사이드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붓이 5자루 나왔고 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칼과 붓이죠. 칼과 붓인데 이게 흔히 이제 말단 관리, 서기청을 이야기할 때 이 말단 관리를 얘기할 때 도필리 혹은 도필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즘으로 따지면 붓이라고 하면 이제 필기구가 되겠죠. 필기구가 될 것이고 그 당시 대부분 나무에다 적는 거니까 칼이 편합니다. 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거는 이미지인데 글자를 잘못 썼는 것 같습니다. 잘못 쓰니까 이제 긁어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우개 같은 역할. 그래서 그 진시황 병마용을 보니까 여기에 허리춤에 아, 뭔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런 큰 칼이 아니라 작은 소도, 작은 칼을 가지고 휴대하면서 뭔가 붓으로 글씨를 쓰고 어, 털려버리면 칼로 지워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도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서에다가 제3자가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칼로 긁어내서 그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도필질의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목간 틀린 부분을 지울 수도 있지만 내부 정보를 어, 개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양날의 검, 동전의 양면 이 정도로 뭔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한반도에서도 문자 문화가 그 삭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삭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그 김해에 봉황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벼루가 나왔습니다. 벼루가 나왔는데 상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던 그 자료에 보니까 전형적인 가야식 수열 주거지 내부에 토제 벼루가 나왔습니다. 토제 벼루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름 그 뭔가 동그랗게 이제 사이드를 뭔가 모서리에 뭔가 장식성을 부여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먹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어, 뭐 물론 경질이 아니라 연질 소성이 되어 있지만 벼루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열 주거지는 공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수 혹은 납품의 과정 혹은 어느 정도 그 제작 프로세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니까 아마 이런 곳이니까 이런 시공적인 특징이 바로 벼루가 출토되는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는 대략 뭐 지금 현재원 파손되었지만 20cm 곱하기 13cm 정도 되고 시기는 대략 뭐 5세기 사사분기에서 6세기 이사분기 정도로 이제 편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금강가야의 그 극말기에 해당되는 그렇다면 뭐 금강가야에서 문서행정이 명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부산대 박물관에서
발굴했던 봉황동 저습지 유역에서도 논어 공야장 편이 출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봉황동 저습지에서 출토된 그 목관은 사면 목관인데 신라 목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야 목관으로 견해를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출토 양상을 봤을 때는 신라 목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대략 20cm이지만 파손됐습니다. 상하단이 파손돼서 전체를 논어 공내장이 써져 있는데 전문을 복원해 봤을 때 길이는 대략 1m 이상이 되는 굉장히 긴 장대한 길이였습니다.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정도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금관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금관 소경이 설치된 곳인데, 그렇다면 이 봉황동 저습지에 나와서 출토된 이 신라 목관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관리들도 지방 관리들도 궁극적으로는 국가평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중앙 요직으로 들어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소양이 풍부해야 될 것인데, 뭔가 길게 만들어서 학습용으로 활용했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지방 거점이다 보니까 공자의 석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공자의 석전에서 뭔가 이런 행위로서 논어가 소비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라 목관 가운데 계속 출토되는 것은 논어는 공야장,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것도 논어 공야장이고, 다만 부여상북리 56번지에서 출토된 목관의 경우에는 백제 목관이 되는데, 그것은 논어 하기편이 출토가 됐습니다. 뜻밖의 논어라고 한다면 유교 경전이고, 유교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의 그런 네트워크, 지적 네트워크를 엮어주는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본, 이 공통적으로 관류하는 경전 텍스트가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 그래서 향후 지방 거점 혹은 산성에서 지방 거점에서 향후 논어가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매우 농후합니다. 비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금성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문은 합천 매한리비 정도가 좀 가야 것인지 신라 것인지 논의는 좀 분분하지만, 합천 매한리비가 가야비로 흔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합천이 고향이었던 동국대학교 김상현 교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뒷면에도 문자가 일부 확인이 됐고, 비교적 좀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디테일을 탁본한 것인데요. 인데 대략 읽기로는 금비연대는 신해년으로 471년이나 531년이 논의되었는데, 신자를 좀 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해년의 후보로는 을해년 555년, 계해년 544년, 그리고 신해년 531년, 기해년 519년, 정해년 507년, 이 정도가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지가 보입니다. 간지에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 또 점도 하나 찍었습니다. 지자에 가백하는 것은 흔히 한만 성사산수 목관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간지는 일종의 수장입니다. 수장인데 561년 청년비 이후에는 이 지가 탈락이 돼가지고 간으로 이제 칭해지니까 아무래도 561년 이전의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내용은 흔히 이거를 늑사자로 봐서 이제 40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이제 40명의 간지, 최근에 김해 박물관에서 나온 자료지만 이은태 선생의 이제 판동안에 따르면 40이 아니고 26명 정도에 달하는 간군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 것을 적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각에서는 이 가야비가 아니다. 가야비를 가야는 이런 석비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 그런 선상에서 보면 합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좀 뭔가 뒤떨어지는 지역인데, 그 고령이나 이쪽의 그 옥전이나 이쪽에서도 나오지 않는 자료가 이 합천 이 일대의 매한리가 과연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지로 표현됐지만 어, 가야의 그런 간지들은 일본서기에 보면 한지로 표현됐다. 그리고 당시 이 신라의 행정 단위로 이제 촌이 확인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촌이 확인된다. 그리고 가야에 그 이 비석이 세워진 사례가 없다. 562년 무렵에는 대가야가 멸망한다. 그래서 이것은 합천 매한리비는 신라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견고한 논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561년 그 청량비 이후에 그 지어 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설적인 이해도 사실은 대구 무술명 오작비 578년에 그 세워진 대구 무술명 오작비에는 뭐 귀간지라고 하는 간지가 보이고 있고, 최근에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된 대구 팔거산성에서 출토된 16호 목간에도 뭐 7세기 때의 자료가 되는데 안거리 간지라고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지가 반드시 561년 기점으로 뭔가 어, 지위가 탈락이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합천 매한리비는 이게 만약 가야비가 맞다면 이뭐 최초의 사례가 되겠는데, 아쉬운 점은 정확한 내용을 추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 자료지만 돌에 새겨진 문자가 또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건 어, 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자료인데, 하만 마리산 5호 옛 번호로는 30호에 해당되는 개석 덮개돌에 해당되겠죠. 여기 보니까 뭐 정확히 말해서는 뭐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탁본인데요. 1917년도에 그 이마니시 류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조사됐고, 이것을 이제 목숨 숫자에 아래 하자에 임금왕자로 봐서 수화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마니시 류도 이게 과연 가야 시대에 하만 마리산 고분이 축조될 때 과연 새겨졌는지는 답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994년도에 가야 문화재연구소에서 재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하삼기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삼기 또는 기하삼으로 읽었는데, 실제로 그 김해박물관의 그런 자료집 그리고 당시 가야문화재연구소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하만 마리산 구분 아랫동네 이름이 하삼기동 혹은 아래삼기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명백히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이라고 할 텐데요. 사실 이 한자도 현침이나 이 파책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련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그런 금성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낙서 가능성이 좀 농후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하만 마리산 고분의 이 개석 상태, 언제 이게 노출이 됐는가, 이게 좀 어느 정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지리제는 그 하만 마리산에 보면 뭐 어느 그게 왕릉들이 많다더라, 왕의 무덤들이라고 한다더라, 뭐 라는 그 관련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느 정도 뭔가 좀 부분의 파괴 혹은 좀 도굴의 피해를 입으면서 좀 노출됐고, 어느 뭐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어,
문자가 새겨졌을 가능성. 또 그 아래쪽을 보면 기하학 문양으로 뭔가 뭐 네모 박력으로 뭔가 또 선을 의도적으로 막 그어놨는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종의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만 그때 아마 새겨진 것 같고, 근데 다만 문제는 기자를 문장은 어디가 이제 순서가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또 기자는 왜 이렇게 또 어, 크게 썼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향후 어, 풀어 나가야 될, 해명해야 될 그런 일종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도금 명문입니다. 도금 명문인데 작년 교동 11호 그 고분에서는 1919년 조선 총독부 야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물론 뭐 발굴 보고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막대한 양의 유물들이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검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이제 비전이 되고 있는데 이 칼등에 새겨져 있습니다. 칼등에 새겨져 있는데 이 칼을 손에 쥐고 들어 올렸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대로 읽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합천 저포리의 그런 그 하부와 관련시켜서 상부로 판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제일 위에 이 선, 이 아래선 요 하나밖에 없는 이 선을 이게 위상자의 그 아래 획이 아니겠는가? 왜? 하부 사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하의 상대적인 상부에서 어, 일종의 부채제와 관련시키는 그런 자료들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합천 저포리의 하부 그리고 이제 막 이 상부가 이제 어느 정도 상부 판독하는 어, 판도 간에 크게 간섭을 했는데 김해박물관에서 나오는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거는 뭐 알긴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글자로 처리해 있고 이건 아마 붓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견을 제기한 것 같고, 또 이 선인은 그동안 고구려 관능 중에 말단 관리 중에 선인이 있습니다. 조위 선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인이 있는데 선인과 관련돼서 아마 고구려 관련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홍성우 선생은 논문에서 글자를 하나 더 읽어내서 아마 네 글자 네 글자씩 구분되는 이런 뭔가 자료가 아닐까.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그리고 이제 선인은 반드시 고구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귀자 다음에 이 글자는 뭐 상자로 봐도 크게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위신제니까 어, 선인이 말단 걸리지 않습니까? 그 하사했다 라고 보기에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검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위신제, 이 사회의 대상이고, 뭐 칠지도를 예를 들면 백제의 왕세자가 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랭크가 있는 사람이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구려의 말단 관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선인을 말 그대로 그냥 선대의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국유사 그 물계자전을 보면 선인은 그저 이제 선대의 의미로 이제 예,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문은 주로 길상구입니다. 뭐 즉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인의 뭐를 위해서 이 귀한 칼을 갖고 있는 귀한 칼을 뭐 전달받는, 뭐 혹은 상으로 받는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크게 봤을 때는 길상구로 봐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계통을 봤을 때 이 계통은 대가야 것인가, 혹은 백제의 것인가, 혹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것인가, 최근에는 신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인가, 뭐 다양합니다. 이것은 창녕이 가졌던 독특한 시공간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녕은 아마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나오는 불사국의
비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사벌, 비화 이런 식으로 되버리면 뭔가 가야 세력이었다가 신라에 언제 편입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보시는 분들은 뭐 4세기, 5세기, 6세기 다양하게 있지만 신라의 편입 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가야의 자료를 볼 것인가, 신라의 자료를 볼 것인가, 신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볼 것인가, 백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볼 것인가, 여러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근자의 그 청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야와 신라의 절충, 완충지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뭐 이런 창령의 그런 정치체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좀 고뇌에 찬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경박물관에 유명 그 명문이 있는 환도대도가 있습니다. 물론 출토지는 미상입니다. 출토지는 미상인데 대략 뭐 한 5세기 무렵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보니까 초창기 그 판독에 그 관여했던 동야 치지 토노 하루유키 선생의 그 판독안에 따르면 블레야, 모, 령, 차도, 주, 부기, 고전, 재물, 다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이 역시 칼등에 새겨져서 칼을 잡고 들었을 때 문장 구조가 온전히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이러한 용봉문 환도대도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가야에서도 많이 보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나 고천, 제물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나 도교의 용어로 흔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형적인 길상구이죠. 길상구이고 뭐 불외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칼을 가진 사람은 아마 두려울 것이 없도다. 그리고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뭐 높아지고 재물이 뭐 넉넉해진다, 많아진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가약칼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계통은 가야의 것인가 혹은 백제의 영향 아래에서 들어왔는 것인가 아니면 대가야의 그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인가 여전히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앞에 창녕 자료보다는 명백히 이 도금 자료는 이 환도대도는 가야에서 제작된 것은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명문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야의 자료라는 것이 매우 소박합니다. 매우 소박하고 토기라고 하는 것은 흙의 가소성에 주목을 해서 좀 의도된 대로 기형을 만들고 또 건조해서 불에 의해서 부어진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명문토기라고 하면 새김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토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단은 흙을 채취해야 되겠죠. 이 채토 과정을 거쳐서 태토를 준비합니다. 이때 계속 밟아서 내부의 공기를 공기 빼내기 작업을 하는 거죠. 태토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판 위에 성령을 합니다. 회전판 위에 성령을 할 때 공인, 글자를 새기는 사람은 회전판 근처에서 글자를 새긴다. 공인이 작업하는데 너무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이 성령 단계에서 글자가 새겨진다는 것은 그 주체가 공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인이 이 성령한 토기들을 일정한 시간 건조를 거친 다음에 가마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건조장에서 글자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글자를 쓴다는 사람은 감검 그러니까 검수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이 체크 표시로 뭔가 글자를 새길 수 있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단계에서 글자를 새겼는가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토기 관찰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령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기가 좀 많이 남아 있을 테고
건조 단계에서는 테토내의 수분이 상대적으로 건조된 상태라고 한다면 글자를 썼을 때, 글자는 주로 이제 데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뭔가 긁어서 글자를 쓰겠을 텐데, 이때 이 테토의 밀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밀려 있고 많이 좀 파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인이 글자를 쓰는데 주체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밀림 현상이 거의 없이 글자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검수자가 건조장에서 뭔가 기물을 들고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성 단계에 거쳐서 토기가 딱딱하게 되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글자를 쓰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거의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대표적으로 못 같은 좀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묵서, 주서나 먹으로 글씨를 쓰는 형태로 뭔가 토기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 혹은 의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가야 토기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좀 어느 정도 쓰였을까? 또 어떠한 유형들의 토기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천 저포리에서 출토된 하부사리리라고 하는 하부에 있는 그 사리리 인명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세기 중반의 그런 토기가 될 텐데요. 여기에 구연부 상단에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부사리리라고 되어 있는데 6세기 중반의 자료가 될 테고 하부니까 가야의 부채제와 관련된 자료로 이제 흔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부가 이제 고령이라고 한다면 하부는 이제 합천이나 옥전, 뭔가 양사이로 양분된 느낌이고 또 이게 그게 아니라 하부사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백제에서 보낸 결과물, 백제의 영향 아래 새겨진 그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채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삼국시대 그 삼국 초기의 그런 국가 구조 내지는 정치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노태돈 선생이 좀 그 부족 연명체랄까요?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개성해서 부체제론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고구려는 이제 5부가 있었고 신라는 6부가 있고 고구려도 이제 백제도 이제 5부가 있었죠. 물론 고구려의 5부, 신라의 6부, 메스, 덩어리는 달라요. 덩어리는 다른데 어쨌거나 나나, 양, 혹은 노,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신라는 탁, 뭔가 이런 형태로 지역을 단위로 뭔가 정치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여겨집니다. 그래서 삼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부의 통합에 의해서 하나의 이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겠는데 부도 결국은 각 부의 장이 왕이 되고 나중에는 그 전체의 통합된 통합된 이 부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국가의 단계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러한 좀 국가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넘어갈 때 그 전대는 부라고 하는 지역적 그런 지역적 단위 정치체의 그런 형태의 정치체를 띠더란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가야에도 보니까 이 하부, 가야는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가야도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부사리가 보니까 하부가 있고 하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집권국가라고 가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했겠구나. 신라로 따지면 나물마리간 정도의 그런 마리간기 정도의 그런 국가체로는 어느 정도 껍데기가 좀 성장했겠구나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하부사리리의 그런 리가 이제 보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부다 아니면 기다
혹은 갈지자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정하기 어렵고 하부살일이 이거 뭐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부의 존재를 그러니까 부의 존재를 제시할 수 있는 가야의 정치적 발전 단계를 개념화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 합천 저폴이 하부살일이 명무토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복부호는 가야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북리에 나왔던 구구단 목관 있죠. 구구단 목관의 반복부호가 보입니다. 이런 반복부호가 보이고 또 신라의 경우에는 반복부호로 팔거산성에 보니까 추추곡 할 때 추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울주 천전리 서석에도 보니까 뭔가 이런 형태로 뭐 반복 부호가 있는데 가야는 대비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복 부호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념적으로 이것을 뭐 하부살일로 이제 판독하고 있으니까 소통 차원에서 하부살일이 단경으로 개념화하겠습니다. 산청 하천리 유적에서는 이득지라고 하는 명물이 새겨진 파수부 완이 출토됐습니다. 손잡이가 달렸던 완이 출토됐는데 연대는 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으로 7호 주거지 내부 매몰토에서 출토가 됐다고 나오는데 이 지는 인명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지나 알지자는 뭐 같은 개념인데 대가야왕의 이제 도설지, 이사부지, 뭐 혹은 지, 뭐 신라에도 이제 흔히 사용되는데 다라국의 그런 사비 부흥, 임나 부흥회에 참석했던 헐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 보이죠. 그래서 다만 이 이득지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자인지 공인인지 소유자인지 혹은 검수자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이름 사용 계층을 염두에 둔다면 이거는 뭐 공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감금했던 검수자 내지는 이것을 이제 납품 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 뭐 이 정도는 시야를 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의 그런 흘림 방향 그러니까 그 테토의 밀림 방향을 고려했을 때 제작 공정 단계에서 이제 건조 과정 그러니까 건조장에서 새겨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건조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이게 뒤집어 가지고 썼죠. 왜냐하면 이 글자는 이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이런 식으로 썼죠. 뒤집어 가지고 글자 썼는데 뭔가 바닥면도 확인한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건조장에서 검수자가 뭔가 이름을 쓰는데 이 자신의 이름인지 아니면 납품되어야 될 사람의 이름인지 당시 이름 사용 계층을 고려한다면 이득지는 일반 촌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산청 하천의 유적 인근에서 또 이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30으로 보입니다. 이 30으로 보이고 또 이거는 나비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5 혹은 가마의 구분 기호 다시 말하면 일본의 엑스에무라의 사례를 본다면 가마의 구분 기호 왜냐하면 여러 공인들이 하나의 가마를 공유해서 쓸 경우에 자기가 만들었던 토기들이 다른 공인들의 토제품과 서로 섞이면 안 되겠죠.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마크를 쓰든지 아니면 35로 볼 수 있다면 뭐 이거는 뭐 차치하고 30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작량을 총 카운트하는 왜냐하면 만들고 굽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납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납품 기일에 맞춰서 뭔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면 제작 개수도 굉장히 민감하게
공인들은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20, 10 이런 형태로 뭔가 토기 명문에는 숫자가 흔히 확인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제작량, 제작 수량을 표시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대의 문헌이지만 일본 엔키식이나 해양시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엔키식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자료들을 보면 불량품 납품을 엄금하기 위해서 토기 공인의 이름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새겨서 문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수량도 중요하고 또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 나름의 그런 공통된 공방의 어느 정도 표시 마크를 표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형태로 명문 토기들을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대의 자료지만 말입니다. 자, 명문 토기 가운데 대왕명 위계장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하부에 이어서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6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되고 있습니다. 6세기 전반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자료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도굴품입니다. 도굴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몰박됩니다. 일전 이 대왕명 토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좀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그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발간된 도록에는 이 자료가 3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 3가, 합천 3가로 되어 있고 3가 고분군에서 출토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계명대학교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도 전 3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에는 이런 형태의 좀 자료 대과의 근력과 이 관련이 되나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좀 이러한 자료들이 대과의 근력의 그런 이런 유계장 경우의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합천 3가의 그런 위계라고 하죠. 위계를 따졌을 때 대과의 근력에서 합천 옥전 혹은 고령 지산동이면 모를까 합천 3가에서 이런 대왕을 표기해서 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가의 근력에서는 가장 우위의 세력들이 고령 지산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전화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했던 정보를 정리하면 1976년 윤무병 선생이 대구역 인근에 위치했던 삼국당이라고 하는 골동품점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물카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학교 교비에 의해서 구입된 것이 아니라 윤무병 선생님 개인 사비로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76년 윤무병 선생이 왜 하필 대구에 올 수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976년에 그런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 대전과 대구는 대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왕래하기가 이 토기를 사기 위해서 왕래하기가 그렇게 좀 편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제 대구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오히려 대구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1976년 이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은요. 경주 황룡사가 발굴되는 시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윤무병 선생은 선불 김원종 선생과 함께 황룡사 발굴 조사 지도위원으로 조사위원으로 고고학 분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회의도 76년도에 2번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구를 경유해서 경주를 경유해서 대구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방문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이때 아마 1976년 황용사 관련 개토제 혹은 사전 발굴 회의를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대구역 인근에서 아마 윤문병 선생은 삼국당에서 이 토기를 구입을 해서 대전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이 삼국당이라고 하는 골동품점은 현존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출토지가 불분명한 이 대왕명 토기, 위계로 보면 당시 그 고령 지산동 고군에서 도굴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산동이 아니라 합천 삼가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대왕명 토기를 도굴했던 이 도굴단이 경찰에 일망타진당합니다. 일망타진당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왕명 토기도 합천 상가에서 훔쳤다고 하는데요. 합천 상가는 지방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고 고령 지산동은 사적입니다. 사적이라서 같은 도굴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굴꾼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휘가 되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을 표방할 수 있는 그 단계의 그런 정치체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령 지산동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왕명 토기를 통해서 6세기 때에는 대가야는 이 왕권 성장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신라에서는 법흥태왕, 뭔가 자기가 더 왕중의 왕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권위를 상승시키는 그런 고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대가야의 수장도 나도 대왕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제에 우리는 그 가라구강 하지가 상표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보국 장군 봉구왕을 제수받게 되는데, 그 정도로 뭔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뭔가 독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론 이 당시 하지의 상표문 남제와의 교류도 아마 그 중간에 백제가 좀 매개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가야의 수준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 표문 작성에 관련된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왕은 몸체에 이 글자가 있고 이 부분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글자가 바르게 써져 있습니다. 우서로 되어 있고 뚜껑에 대왕은 의도적으로 반대로 썼죠. 그래서 말해서 이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의도적으로 반대로 썼습니다. 이걸 좌서라 그럽니다. 좌서와 우서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양식. 이거는 미숙한 공인이 글씨를 몰라서 썼다? 그렇다면 왜 그 본체 대왕은 똑바로 썼죠? 의도적으로 반대로 쓴 것입니다. 이런 양상이 창녕 개성고분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좌서와 우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 글자를 읽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창녕 개성고분군에 출토된 대간명토기입니다. 이 대간, 여기도 대간인데 이 대자가 글자를 의도적으로 불렀었습니다. 이 토기도 6세기 전반에 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대간은 아마 상간의 2층이지 않을까, 개성지역의 촌지배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좌서와 우서가 공반된 토기, 명문 토기는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모두 이제 확인되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반좌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글자를 뒤집는 것은 대동연간 동궁학사 공경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당나라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서요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좌서가 나옵니다. 도서도 나오고요. 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좌서는 글자를 뒤집는다고 한다면 도서는 문장을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의도적으로 뒤집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영어로 따지면 리버스가 됩니다. 리버스가 되는데 문장을 뒤집는 것은 인버터. 그래서 전체 뒤집어 버리는 방식이죠. 작년 개성에서도 공교롭게도 이 30으로 보이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뭔가 제작 수량과 관련된 뭔가의 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버터 방식입니다. 인버터 방식은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진중명이라고 하는 좀 시기적으로 후대에 이제 고려 시대에 자료될 텐데 진중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묘지명입니다. 묘지명 보면 보통 글자는 문장은 시작 부분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왼쪽입니다. 왼쪽에서부터 계속 쭉쭉쭉 시작됩니다. 완전히 문장 전체를 뒤집어 버렸죠. all inverter 방식. 송천사 주지 세연의 묘지명 같은 경우에는 글자 문장 1열은 똑바로 되어 있죠. 올바르게 그 정수로 되어 있는 반면에 2열은 글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흡사 미로천 만들어놨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회문 이걸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간다 해서 회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독자와 관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죽어서 십몇 년 뒤에 다시 화장됩니다. 독자는 주로 지하 명계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인간은 혼백이 있지 않습니까? 혼백이 있으면 혼은 혼비백산한다고 하니까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백은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왕토 사상이지만 그 지하 세계의 땅에 대해서는 지하는 토지신이 따로 있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땅은 왕의 것이지만 지하의 세계는 토지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든지 내지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무령왕릉도 왕이지만 돌아가셔서 직접 토지를 구입을 해서 묘를 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중명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십몇 년 뒤라고 한다면 온전히 저 사람이 진중명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탈, 시신의 피부가 다 육탈되고 뼈다귀밖에 없었을 거니까요. 이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재화장해서 이 석관에다가 묻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이 토지씨는 이게 진중명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관바닥에다가 이 뼈 부수기를 넣고 관바닥에다가 글자를 거꾸로 쓰니까 지하 명기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 글자는 올바른 정서된 방식으로 읽혀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송천사 주지 세연의 묘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방에 독자가 들어있습니다. 사방에 독자가 들어있으니까 이 회문 형식으로 그 사방의 독자를 염두에 두는 그런 형태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좌서와 우서를 어떻게 이제 판정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양무제 부친의 무덤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가 있고 양무제 아버지가 묻혀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이 신도가 있습니다. 신도의 좌우에는 석주, 돌기둥에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무덤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거 보니까 향 좌측에는 태조 문황제지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은요. 태조 문황제지 신도가 글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데칼코마니죠. 정확히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서 재물들을 흠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이 무덤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형태로 뭔가 유지가 될 텐데요. 이 참배객이 봤을 때 신도를 지나서 이 석주의 문자를 봤을 때 오른쪽 글자는 그냥 보기에는 좀 이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편에는 정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석공의 실수였을까요? 석공의 실수라면 너무 대담하죠. 왜냐하면 양무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황제의 아버지의 무덤이고 또 잘못 제작이 됐다면 납품이 되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품이 됐던 거예요. 이때 시선을 두 가지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백에게 시선을 봤을 때는 올바르게 보이고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망자의 시선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 글자는 올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은 또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투명한 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시카고 대학교 우흥 교수의 관점입니다만은 투명한 돌의 원리로 본다면 산자와 망자와 참백에게 시선이 공존하게 되는 둘 다 올바르게 써져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서라고 한다면 망자의 시선에서 보면 올바르게 읽히는 것, 우서 산자의 시선을 볼 때는 그대로 읽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 좌서와 우서라고 한다는 것은 좌서와 우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시선이 공존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독특한 독법, 라이팅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누구를 독자로 대왕을 새겼을까? 라고 했을 때 대왕명 토기는 사실 흔히 보이는 유계장경호입니다. 많이 그런 기형들이 많아요. 특별한 기형이 아니에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고대인의 그런 망자에 대한 사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흠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그릇과 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종하는 사람들. 순장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왕을 시종해야 될 사람, 주인을 시종해야 될 사람인데 순장, 종속성, 강제성, 동시성 이 3자가 매개가 돼서 순장이 이루어지는데 죽었어도 이 사람은 왕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을 모시려면 자기 그릇과 왕의 그릇을 기명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대왕명 토기는 흔한 토기이지만 이거는 내 것이야, 대왕의 토기야 라고 하는 것을 명부의 관점으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죠. 죽었어도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조실록 세조 8년 기사가 유의가 됩니다. 세조가 이극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명합니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이품미상에게 입시하여 명하기를 이제 술자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예조판서, 예조는 의뢰 담당이지 않습니까? 이급배에게 이제 이르기를 명분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어제 사원에서 진선하는데 보니까 세자의 기명이 섞였었으니 힘이 불가하다. 내가 밥 먹는데 말이야 세자 그릇이 막 와있다 이 말이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비와 아들이 그릇을 같이 하고 임금과 신하가 그릇을 같이 하며 주인과 종이 그릇을 같이 하는 것인데 명분이 어디 있으며 이것은 뭐 야인과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뭐 세자도 또한 어선을 살피는데 어선의 일을 벌살피는데 무엇이 어선보다 더 크겠는가? 상원 별자의 죄가 뭐 더욱 중하니까 중형부 달려서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아비와 아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짓기입니다. 구별짓기를 통해서 아비와 아들, 이 뭔가 그 부부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국왕과 신하, 뭔가 이 구별을 통해서 차별을 창출해내고 이 차별을 통해서 타자화를 통해서 권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왕명 유괴장경호의 경우에도 직접 임금을 위한 것은 아니죠. 직접 뭐 임금이 그것을 갖고 뭐 밥을 했다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그 명계의 세계에서 임금의 그릇을 구별해서 뭔가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그 고대인의 사유가 이제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토기들은 제법 많이 매장이 돼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단 한 점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 강의를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야만의 그런 문자 문화가 향유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해명해야 할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문자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야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지만 사료집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대왕이나 하부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의 발전 단계나 지방 지배의 그런 양상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가야 문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가야의 엘리트 교육의 양상을 점검해 볼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강수의 경우에는 임나가라인이지만 해독이나 문장 해석이나 문장의 장문은 신라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제식 교육의 결과이죠. 스승을 모시고 효경, 공례, 이하, 문선 등을 두루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도제식 교육, 이것은 지식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라왕 하지의 상표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표문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인문 지식으로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문을 지어서 보국장국 봉국왕을 제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가야의 그런 인문 지식인의 그런 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표문의 수준은 자국의 인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잘못 적거나 고사성어를 잘못 인용하다 보면 굉장히 망신당하기 일수고 업신당하기가 말로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제와 교류를 했을 때 백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야가 독자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독자적으로 뭔가 독자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표문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인문학적 가치가 재생산되고 있던 그런 국가의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파악 가능하다고 여기십니다. 가야 문자는 향후 계속 그 지역을 단위로 해서 계속 출토될 확률이 높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금속문, 뭐 비석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지만 신라의 냉수리비나 중성리비 혹은 뭐 봉평리비처럼 좀 굵직한 자료들이 나와서 가야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소 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장시간 가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